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 비대면 청춘상담소 진행을 맡은 상담가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다양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청춘상담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상담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공감하실 만한 많이 와닿는 사연들을 좀 받아봤어요. 나도 비슷한데? 이런 것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비슷한데? 하는 것들. 정신의학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일상 속 고민들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누면서 저와 함께 머리를 맞닿고 고민을 좀 나눠보는 시간? 나라면 어떻게 할까? 댓글을 통해서 좀 함께 토론도 해보고요. 그런 일상 속 고민을 함께 머리 맞대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백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는 성격을 고치고 싶어 청춘상담소에 고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너무 싫어요. 모두 그러시겠지만 약간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 싫어요. 괜히 말해서 복잡해지는 것도 싫고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까봐 오래 만난 연인, 친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제 마음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화가 나면 상황을 회피하지만 상대방에게 생긴 감정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회피할 때마다 상대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나는 왜 이러지? 자꾸만 자책하게 됩니다. 말해보는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기도 써보고 시간을 두고 말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제 마음을 표현하여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제 성격 바뀔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무릎팍도사처럼 네! 아니요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죠? 그건 좀 너무 이상해요. 사연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물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타인의 어떤 삶과 성격을 100%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대신 바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미국에서 발간돼서 번역되어 온 책인데 애착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뉴욕타임즈 같은 유명한 언론에 기고했던 이 저널리스트가 심리학 교수님과 함께 이 대담도 나누고 또 교수님 수업 청강도 하면서 이 애착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글을 써내려 간 겁니다. 이 심리 전문가 또는 정신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처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께 여쭤보면서 쓴 책이라서 좀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높이로 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책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불안정 애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좀 집착을 하게 되는 불안한 심리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사연자님처럼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격 유형의 사실 60-70% 이상은 영유아기의 주 양육자,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가 말도 떼기 전에 말이죠. 그런 관계들, 그리고 그 이후에 5, 6세까지 쭉 살아온 환경들,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형성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이런 내 성격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 성격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라는 자책은 할 수 있겠지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라고 자기 탓을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 그리고 또 많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말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사연자분과 달리 불안과 관련된 이 불안정 애착 유형이 있거든요. 뭐냐면 회피는 안 해요. 저는 회피는 안 하는데 뭔가 상황이 틀어진다 싶으면 더 화를 내서 더 꼬우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인과의 관계에서 트러블 생기면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피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트러블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니? 왜 그렇게 행동해? 그리고 근데 아시죠? 더 꼬여요.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너무 상대방에게 몰아세워서 관계가 틀어진 적이 많아요. 근데 회피랑 유형은 다르지만 방식은 똑같아요. 나 왜 이러지? 나 바꿀 수 없나? 근데 4년째 저도 노력을 하면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상담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상담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열 씨, 34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4년 정도 하신 걸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죠. 더 걸릴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나무의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격의 유형도 그렇게 한 해 한 해 쌓여온 거다 보니까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꿔나가야겠죠. 그래서 이 회피 유형을 가진 분들께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식은요. 아주 낮은 단계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얕은 인간관계에서부터 거절과 부정의 연습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사연자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내 감정이나 내 상황들을 드러내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소원해질까봐 걱정된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관계 중에서 가장 먼 관계, 다시 안 봐도 되는 관계에서부터 차근차근 거절과 부정의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뭐 종이에 적어봐도 좋겠죠. 가장 먼 관계, 뭐 자주 안 보는 관계, 자주는 보지만 뭐 마음은 안 통하는 관계, 자주 안 보지만 마음은 통하는 관계, 자주 보기도 하고 마음이 통하기도 하는 관계. 여러 개 있겠죠. 뭐 가족, 부모, 연인 뭐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친구들, 동창들, 옛 친구들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밑단계 보면 어떤 관계 있냐면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로 만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거절 못하거나 회피하시는 분들 다는 아닌데 상당수 이런 경우 있어요. 카페에서 음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드시는 경우들 꽤 있대요. 그래서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라떼 나와도 그냥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시작하는 겁니다. 저 죄송한데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거든요. 뭐 옆에서 친구가 그럴 수 있죠. 야, 뭐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부정의 말씀 잘 못하시는 분들이면 시작은 막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막 죄송해요,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의 언어로 나 이거 불편해, 나 이거 네가 고쳐줘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당한 클레임을 하는 연습부터 해보는 거죠. 그것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네? 결국 핵심은 똑같거든요. 음료 잘못 나왔어요, 바꿔주세요도 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나를 불편하게 했어, 바꿔줘 이고, 연인관계 안에서도 불편한 얘기 했을 때 너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어, 바꿔줘. 똑같아요, 알고리즘은. 근데 훨씬 더 이 관계는 깨지거나 손상될 염려가 없는 관계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떠나갈 확률이 지극히 낮은 관계입니다. 거기서부터 건강한 클레임부터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관계의 피라미드 가장 아래에 있는 관계에서부터 부정의 언어들을 말하다가 되네? 조금 더. 되네?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니까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나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좋아요. 이 사연자분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계신다면 댓글로 장재열 선생님의 답변 많이는 공감 안 가네요 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왜? 저는 떠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저는 뭐 카페에서는 클레임 잘 거는데요, 공감이 좀 덜 되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마음의 상처 입지 않아요. 그죠? 이런 관계, 먼 관계에서부터 부정의 언어를 말하고 연습이 쌓여 나가면
그것이 하나의 나이테가 돼서 모이고 어느 순간 충분히 정제된 언어로 막 열받아서 막 난리치고 이런 거 말고요. 정제된 언어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스트레칭하면 허리 건강은 분명히 좋아지듯이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언어적인 연습을 하면 언젠가 나의 커뮤니케이션은 달라지더라고요. 이땡땡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30대인 고민남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서 상대에게 때로는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는 적지 않은 나이, 많지 않은 통장 잔고, 밝지 않는 미래, 심연의 불안이 뒤엉킨 상태로 뭔가 확연하고 깨끗한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어요. 대학교 시절 학비와 월세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끝내 제적당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다시 힘을 내 입시를 치러 대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월급 한 번 시원하게 쓰지 못하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살았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괜히 말을 많이 해서 나의 가dan이 묻어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서 어느덧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겨우 빈곤이라는 글자가 삶에서 희석되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가난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저를 위해서 살지를 못했어요. 욕심인 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저를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만약 저를 위해 산다면 어떤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수고하셨다.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너무 수고하셨다.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 우리 땡땡님께서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남았지? 이 상태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특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공통점은 많은 책임감에 눌려 있었던 분들 얘기 많이 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젊지만 가장 노릇 어릴 때부터 해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주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빨리 부모가 되셨던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안 남았어. 난 뭐지? 난 누구지?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나의 과거의 흔적들,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물론 지금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헛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외부에서 몰려오는 과제들, 과업들을 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못 들여봤다고 해서 내가 헛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사연자분께 정말 새옹지마, 오히려 잘 된 거다, 전화위복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지? 왜 이렇게 비어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드디어 비로소 밀려드는 쓰나미가 살짝 지나고 안을 좀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가 없어.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 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똑같은 30대 고민남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올해로 38살이 됐는데 30대 중반까지 계속 열심히 살아야지. 왜냐면 뭐 내가 하나의 NGO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지. 뭐 우리 팀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쨌든 또 일을 많이 해야지. 뭐 다른 친구들이 다 뭐 회사 다니니까 바쁘니까 내가 해야지. 또는 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 노릇 해야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가식적이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펴보라고 하는데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좀 쉬는 기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뭐 쉬었다고 해서 완전 논 건 아니고 다른 때보다 일을 조금 줄이고 내 시간을 많이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뭘 했냐면
나는 뭐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형태를 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날 때마다 썼어요. 나는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지만 막상 마이크 들면 눈치 보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있었고, 나는 엄마 아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뭐 그런 것들, 관계 속에서의 나의 특징들, 나는 늦잠 잘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온갖 것들 정말. 또 그런 것들 쓰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나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이 외향형 인간인 줄 알지만 사실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비 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적으면서 이게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수심이 깊게 점점 다이빙 하듯이 나라는 사람의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특성들을 하나하나씩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써놓은 나의 특징들,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나의 조각들이 15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지? 난 뭘 좋아하지? 난 뭘 잘하지? 좀 현타가 올 때마다 그 메모장을 봅니다. 그러면 수많은 나의 조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잘해, 난 이런 사람이야 한 단어로 정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안 되면 난 날 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동상처럼 한 덩어리가 아니라 레고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피스로 쌓아 올린 나거든요. 그러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단어로 정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 대한 그 수많은 레고 조각들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피스 한 피스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뮤지션이 돼야겠어. 이렇게 인생의 행로를 확 바꾸는 것만이 주체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소한 조각들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일상들이 나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 18살 때 꿈이 댄서였다. 몰랐었거든요. 20년 동안 까먹고 있었어요. 18살 때 댄서였구나. 그런 걸 발견하고 이제 요새는 그 1대1로 매칭해주는 앱들 있잖아요. 막 전문가들이랑.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댄서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어떤 지인분이 내 주변에 댄서 있는데 과외 받을래? 그래가지고 춤을 시작했어요. 38살에. 댄서들에게 38살 환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댄서가 될 것도 아니고 뭐 스우파, 스맨파 나갈 것도 아닌데 해보는 거죠. 나 이거 좋아했었구나. 그냥 일상 속의 한 조각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새로운 조화 화분 이만한 걸 사서 베란다에 2개 놔뒀거든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나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 내 공간에, 내 시간에 하나씩 채워 넣는 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춤 과외받으러 가는 거. 그 많은 돈이 들거나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쿠팡에서 하나 사가지고 베란다에 놔둔 인조 화분. 그런 많은 조각들이 쌓여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결에 맞게 살고 있구나 라는 만족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되는 존재,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소한, 무수한 나를 이루는 조각들, 피스들을 하나씩 찾다 보면 내가 어떤 삶, 어떤 일상을 살고 싶은지 조금 더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수고해 오셨고 또 다른 사람, 나의 환경을 위해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 비율을 9대1, 8대2 맞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그 대중가요 노래처럼 막 보여줄 게 달라진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난 이제부터 나만을 위해 살 거야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비율을 바꿔나가다 보면 책임 5, 나의 자유의지 5 그런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응원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연 또 만나볼게요. 김땡땡님이 이번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소재의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1호학번 4학년 학생입니다. 20살 때 대학을 입학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다른 일을 해보다가 4년, 군대 2년, 휴학 2년 시간을 휴학으로 보냈습니다. 아, 군대 휴학 2년, 일반 휴학 2년 이렇게 보내셨네요. 어느덧 20대 중반, 더 이상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등록금, 월세, 공리금 등의 비용을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과 학업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며 생활하는 요즘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고 달라지는 게 없는 현실인 것 같아서 청춘 상담소에 고민을 신청해봅니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잘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뭐 이런 의미냐 아니면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뭐 토닥토닥 이런 느낌이냐 좀 다른데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하면서 용 쓰면서 살면 너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국의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달리는 사람들한테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한국의 현대사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칠 만큼 소위 갈아 넣어서 성장 동력을 쌓아온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빡세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피로사회, 피로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고 번아웃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지치는 건 당연하다. 당연히 지칠 수 있고 지치실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살지 말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선택권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돈을 벌면서 내 학업도 해야 돼 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난 어떻게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내 신체를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이 돌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돌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정신의학 전문의 선생님 중에 서울대 병원의 윤대현 교수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정말 그 스마일이 아름다운 전문가 선생님이신데 이런 얘기 하십니다. 번아웃 증후군 우리가 다리, 신체적인 피로감으로 치환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마음이 지치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이렇게 오면 나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지? 이렇게 자기를 다그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윤대현 교수님이 비유해 주신 게 정말 찰떡이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등산할 때 다리가 힘들다고 해서 다리를 막 때리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다리야 왜 못 걸어? 저기까지 정상까지 가야지 라고 안 하지 않냐. 그냥 다리 너무 지쳤네? 하면 저쯤에서 잠깐 쉬어야겠다. 물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한 10분 앉았다 가야지. 이 다리의 지침을 뭔가 타파해야 될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쳤네? 쉬어야겠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지침도 지쳤네? 쉬어야겠네? 또는 지쳤네? 잠깐 멈춰야겠네? 라고 이 정말 허물없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지치거나 하면 금세 자책으로 가거나 현타로 가는 것 같아요. 나 좀 왜 이렇게 약하지? 내 친구들도 보면 뭐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는 애들 많던데 내가 너무 현타를 자주 겪는 것 같아. 너무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대응 방식을 몰라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좀 그 피로감에 잠식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지침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신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빡세서 소위 몸이 뻗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보다 마음이 좀 지쳐 있는지, 이 나의 번아웃의 유형을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쳐 있는 거라면 정말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1시간이라도
내 신체를 돌봐주는 루틴을 만드는 거 중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온천이 있거든요. 천연 온천이 있어요. 동네에 온천수가 나오는 동네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온천에 가서 푹 몸을 담그고 있기. 그 다음에 하루에 1분은 생각을 멈추고 심호흡하기. 그래서 저는 하루가 마무리될 때 너무 피로감이 쩔어 있으면 그냥 1분 알람을 맞춰 놓고, 왜냐면 알람 안 맞추면 1분 동안 심호흡하다가도 1분 됐나? 몇 초 됐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분 알람을 딱 맞춰 놓고 그냥 이 코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심호흡을 하면 이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촉감으로. 그래서 1분 동안만 생각을 멈추고 코로 숨을 쉬었다 뺐다 쉬었다 뺐다, 이런 일상 속의 루틴을 좀 만들어 놓고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을 때는 누군가와 좀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지쳤어, 나 이렇게 좀 뭐 현타가 많이 와. 누군가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잘하네, 아니야, 용 썼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내 안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많이 지쳤을 때는 뭔가 비워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는 따뜻한 언어, 좋은 말들로 내 안에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쳐도 이렇게 많은 독소가 쌓였을 때 좀 잘 배출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고, 너무 기력이 허할 때 좋은 걸 넣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지침, 내 피로가 어떤 유형인지, 뭔가 빼내고 비워내는 게 중요한지, 채워 넣는 게 중요한지, 그걸 구분하고 내 일상 속에서 녹여내는 거.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나를 좀 돌보면서 가면 길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 멀리 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좋은 순간, 또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고생해 왔구나, 정말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요. 그래서 천천히 가도 좋고요, 쉬었다 가도 좋습니다. 너무 달리다가 멈춰버리느니 조금씩 심호흡하면서 길게 가다 보면 우리 사연자분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는 환희의 순간들 꼭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시간 금방이죠.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 고민인 취업준비생입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하다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약 2년 정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매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30에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대학 동기들이나 친구들의 취업 소식이에요. 지인들의 취업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 싫고, 현재 당장 감당해야 할 공부 양의 부담을 느끼며 앞으로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꿈도 없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건데 이 길이 맞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정된 미래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 준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상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만난 케이스예요. 우리 주땡땡님 사연. 근데 뭐 많이 만난 사연이라고 해서 뭐 흔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저희 팀원이 하나 따라와 있거든요. 사연 읽어드리는데 계속 저희가 너무 공감하면서 또 많이 만나고 많이 접하는 사연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주땡땡님이 이렇게 마지막을 남겨주셨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 해야 될지, 일반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A와 B 중에 고민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A와 B 중에 이걸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걸 바라고 질문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고요. 이 선택을 대행하는 게 고민하는 사람한테 가장 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땡땡님 사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주세요, 조언해주세요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나 A를 해야 될까, B를 해야 될까 할 때 B가 좋지 않을까? A가 좋지 않을까? 이게 당사자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혼란만 가중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뭐 미국의 배심원제 재판 이런 게 아니라서 표수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A와 B 고민하는 거 제일 많은 게 이제 그거예요. 연애. 우리 오빠 바람 폈어. 나 헤어져야겠지? 했을 때 친구들이 야 헤어져. 나쁜 놈 아니야? 근데 야 근데 오해일 수도 있잖아. 한번 대화로 풀어봐. 6명, 1명 얘기했다고 해서 이쪽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 결정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조언자, 내가 주변인 역할일 때도 A와 B 중에 선택을 대행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A와 B가 있을 때 사실 마음이 6대 4로 A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데 주변인 의견은 B가 더 많아요. 그럼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A를 선택했을 때 잘 안 되면 남들이 B라고 했는데 내가 고집 피워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자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권하는 걸 갔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이 삶의 선택지를 대신 좀 고민해 주는 거 또는 본인이 그렇게 좀 의지하게 되는 거 어떤 것들도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문 하시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선택지가 있을 때 또 주변인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매번 내 인생에 배심원들을 놔두고 다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언젠가는 그 선택으로 잘 안 될 때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와 B 중에 택일 하진 않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다시 사연으로 좀 돌아와 보면 이 지점을 저는 좀 봤거든요. 주변 취업 소식 들려올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 못하는 내가 너무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쿨하지 못할 때, 멋지지 못할 때 자기를 좀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 친구가, 내 단짝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나 계속 공시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취업했다고 하면은 솔직히 진심으로 축하가 안 돼. 그럼 우리 뭐라고 하나요? 야, 괜찮아. 당연한 거야. 우리가 남한테 해주는 말을 자기한테 잘 안 해요. 그쵸? 사실 자기한테도 그 메시지를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야, 괜찮아.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우리 주땡땡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저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뭐 잘된 친구들 이런 거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뭐 CF 촬영 현장 저 비타 500 찍어요? 저 뭐 찍어요? CF를 찍어? 아이고 배 아파 이렇게 될 때 있어요. 쟤 뭐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축하 못 해주거든요. 라이크 안 누를 때가 있어요. SNS 보다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옹졸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는 거 당연하다. 일단 그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을 선택해서 가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나의 안전지향적인 선택은 잘못된 걸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판단 잣대를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심리적 데드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할까? 저거 할까? 나 이거 맞나? 안 맞나? 보다는 수험 생활이라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과업을 심리적으로 나 몇 년까지 더 할 수 있을까? 데드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을 놔두시고 올해 22년, 23년, 24년 쭉 써보는 거예요. 만약 올해 합격하지 못했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경제적 지원 이게 부모님한테 끊긴다면 뭐 어떤 식으로 할까? 뭐 알바를 조금 하면서 한다. 뭐 24년 만약에 또 한다면 그렇게 쭉 쓰다 보면 뭐 예를 들면 25년쯤 쓸 때 어머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안 돼. 이럴 때가 오죠. 그렇게 심리적 데드라인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데드라인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쭉 쓰고 왼쪽에는 나의 심리적인 데드라인. 이 해까지 내가 수험 생활하면 심리적으로 어떨 것 같은지. 그리고 생물학적인 데드라인은 뭐냐면 이 취업 시장이나 고용 시장에서 내가 이 공시 말고 일반 사기업으로 갔을 때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일까? 이거는 이제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런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좀 취업 관련된 경험담들 좀 수집하셔도 좋고요. 특히나 이제
고시, 공시로 경력 단절 되신 분들이 취업에 굉장히 두려움 느끼세요. 면접 볼 때 이 기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 중에 취뽀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몇 살 때, 진짜 늦게 막차로 가신 분들 몇 살 정도가 있나, 여성은 몇 살, 남성은 몇 살, 이런 것들 좀 봐가면서 이 생물학적인 데드라인도 좀 정해보시고 나의 심리적인 데드라인도 정해서 아, 그래, 그러면 이 나이까지는 두 데드라인에 다 안 걸리니까 내가 몰두해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이때는 정말 깔끔하게 선회를 하자. 이런 플래닝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한 채로 몰두는 못하고 시간만 가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몰두하고도 사실은 그 데드라인에 다달라 버렸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 공무원 시험 준비 결국 실패했어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마음을 좀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질투하는 나를 너무 혼내키지 말 것. 두 번째로 내 심리적인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몰두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데드라인의 순간이 만약 왔다면 과감하게 실패라고 하지 말고 변화를 결심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아이 메시지를 줄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돌아가거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행복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할까? 꼭 몰라도 됩니다. 모든 직업이 자아 성찰, 자아 달성?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생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외 시간에 자아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업이라는 것의 용도는 개인마다 모두 다른 것 같아요. 꼭 업으로 자아 실현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가장 빛나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담 내려놓으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나의 상황, 시기 보시면서 몰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막 사연에 이렇게 하나하나 빠져들다 보니까 슉슉슉슉슉 가더라고요. 제가 이 집단 마음 워크샵 이런 거 해도 막 4시간 지났는데 막 참여자분들이 왜 4시간이요? 막 이럴 때 정말 많은데, 누군가의 삶과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비슷한 분도 계셨을 거고, 또는 나도 사연 보내볼 걸, 아니면 사연자 중에 진짜 나랑 도플갱어 있네? 많은 분들이 쓰셨을 거예요. 하나도 안 비슷했는데 내가 뭔가 좀 조언해 줄 수도 있겠다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고민 있을 때 고민을 혼자 심사숙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꺼내어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한국 사회는 너 어디 가서 네 흠을 말하지 마, 네 얘기하지 마, 말을 아껴,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쁨,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데는 좀 관대한데, 나의 힘듦, 고민들 얘기하는 데는 좀 스스로의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마음 건강의 가장 중요한 꿀팁은 나의 고민을 안전한 누군가에게 건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말하면 좋아요라고 해서 정말 여기저기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좀 건강한 경청자는 누가 있을까?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찾아보고 때때로 말하고요. 또 누군가의 건강한 경청자가 되어주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건강한 경청자가 되어주면, 그렇게 마음의 품앗이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마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럴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됐기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마음 건강하세요.